피보다 진한 형제라더니 1,000만 원 앞에서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리시나요? 저는 30년간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며 이런 현실을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때문에 집을 잃고 노후 자금을 날리고 평생의 정까지 잃어버린 분들을 말입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돈 문제. 이 주제는 제가 평생 사람들을 만나며 가장 많이 들었던 고민 중 하나입니다. 형제니까 무조건 도와야 한다. 옛 어른들이 늘 하시던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인생 후반부에 이르러 깨달았습니다. 그 말이 늘 옳은 것도 늘 지혜로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요. 오늘은 형제자매 사이의 돈 문제, 특히 빌려줌과 보증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관계를 지키면서도 내 삶을 잃지 않는 방법을 얻게 되실 겁니다. 혹시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알림을 눌러 더 많은 지혜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저는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서 보아왔습니다. 특히 은퇴 후 사업을 시작한 분들이 가족 때문에 보증을 서거나 큰 돈을 빌려주고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장면을 지켜본 적이 많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한 고객의 이야기였습니다. 김철수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고 정년 퇴직한 분이었습니다. 어렵게 모은 퇴직금 2억 원을 노후 자금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0년 연하인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형, 나 정말 큰일 났어. 사업이 안 되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데 내 신용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해. 형이 보증만 서주면 된다고 하더라고. 보증?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냐? 동생, 형, 나를 믿어줘. 이번 사업만 잘 되면 바로 갚을 수 있어. 보증만 서주면 되니까 형한테 피해는 안 갈 거야. 제발 이번만 도와줘. 피를 나눈 동생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김철수 씨는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보증 금액은 8,00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동생은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도 하고 이자도 잘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철수님, 동생분이 대출 상환을 3개월째 연체하고 계십니다. 보증인이시니 대신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김철수 씨는 깜짝 놀라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무슨 일이야?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3개월째 돈을 안 냈다고. 동생, 형, 미안해. 사업이 너무 안 되어서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해결할게.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사업은 완전히 망했고 결국 김철수 씨가 8,000만 원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의 40%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때 저는 가족사건 전문 변호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변호사, 보증은 내 이름으로 남의 빚을 떠안는 일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법은 봐주지 않습니다. 결국 서명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증을 선 순간 그 빚은 본인의 빚과 똑같아집니다. 참 무겁지만 너무나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사랑과 정으로 맺어진 형제 사이에도 돈이라는 벽 앞에서는 냉정한 법의 잣대가 먼저 작동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현실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빌려준 경우입니다. 박영희 씨와 그의 여동생 이야기입니다. 박영희 씨는 평생 절약해서 모은 돈
5천만 원을 적금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노후에 병원비로 쓰려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울먹이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빚만 남았어? 아이들 학비도 못 내겠고, 이번 달 집세도 밀렸어? 언니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만 빌려줘. 꼭 갚을게. 내가 언제 언니한테 거짓말했어? 박영희 씨는 결국 마음이 약해져 큰 돈을 건넸습니다. 차용증도 쓰지 않고 그냥 가족인데 뭘이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처음 몇 달은 동생이 미안하다며 자주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연락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영희 씨가 조심스럽게 돈 이야기를 꺼내자 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힘들어. 아직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조차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돈도 평생의 정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심리학자의 연구를 떠올렸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에 대한 연구였는데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가족을 도우며 도덕적 죄책감을 덜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돈이 오간 뒤에는 오히려 죄책감과 회피가 뒤섞여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빌린 사람은 부담 때문에 피하고 빌려준 사람은 배신감에 무너집니다. 이 말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돈을 빌린 동생이나 여동생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심리가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빌려준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마주치면 죄책감이 들고 마음이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빌려준 사람은 처음에는 가족이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호구였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피하는 모습을 보면 배신감과 분노가 커집니다. 결국 돈 문제는 단순히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관계를 갈라놓는 무서운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패턴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이니까로 시작했다가 결국 남남만도 못한 사이로 끝나는 경우를 말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가족 간 금전 거래로 인한 분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제자매 간 분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접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형제자매와 돈 문제를 다룰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다는 사실을요. 먼저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만난 이상민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형이 있었습니다. 상민아, 형이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데 2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이상민 씨는 이전에 제가 상담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선 계약서를 써야 하고, 제가 도울 수 있는 금액은 500만 원이 한계입니다. 계약서까지 우리가 남인가? 형, 바로 가족이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나중에 서로 오해할 일도 없고, 형도 부담 없이 갚을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형이 서운해했지만 결국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금액, 갚는 시기, 이자까지 명확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1년 만에 돈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 관계가 전혀 나빠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했는데 지나고 보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형도 부담 없이 갚을 수 있었고 저도 안심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성공 사례를 통해 저는 형제자매와 돈 문제를 다루는 4가지 핵심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계약서를 쓰는 것입니다. 형제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 형제이기 때문에 더욱 정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 갚는 날짜, 이자 여부 무이자라면 명시, 연체 시 처리 방법, 양쪽의 서명과 날인, 금액이 적더라도 반드시 써두세요.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나중에 큰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법무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족 간 차용증이 있으면 분쟁이 90% 줄어듭니다. 기억이 서로 다를 때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분적으로만 돕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요청한 금액 전부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도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3천만 원을 요청했다면 형, 3천만 원은 무리고요. 500만 원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지원은 결국 내 삶을 무너뜨립니다. 내 삶이 무너지면 결국 형제자매 관계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재정 상담사의 조언이 기억납니다. 가족을 도울 때는 잃어도 아깝지 않을 금액으로 한정하세요. 그래야 관계도 지키고 내 삶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심리적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한정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을 주되 내 생활과 가족의 안전까지 침범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경험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김미영 씨는 남동생 때문에 몇 년간 고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생활비를 지원해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사업자금, 그 다음에는 아이 학비까지 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김미영 씨는 결심했습니다. 동생아, 나도 내 가족이 있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앞으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 누나가 그런 말을 하다니 혈육인데 바로 혈육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야. 내가 계속 도와주면 너는 평생 독립할 수 없어. 이제는 내가 스스로 설 시간이야. 처음에는 동생이 서운해했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고마워합니다.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되었고 형제 관계도 더 건강해졌습니다. 넷째, 중재와 기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직접 말하기 어려울 때는 제3자의 중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른 형제자매나 부모님 또는 신뢰할 만한 친척이 중간에서 조율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한 차용증이라도 남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중에 언제 빌려줬지? 얼마였지? 하는 기억의 혼선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 가족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나 차용증은 서로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실패한 사례도 많습니다. 정현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형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아무런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형이니까 믿어야지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형은 계속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고 정현수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족 모임에서였습니다. 형제들이 모이면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정현수 씨는 돈 이야기를 꺼내기 힘들었고
형은 미안한 마음에 먼저 피했습니다. 결국 가족관계 전체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가운데서 고생하셨고 다른 형제들도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안 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돈도 잃고 형도 잃었어요. 이런 실패 사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처음에 선한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특히 보증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철수 씨 사례처럼 보증은 내 재산을 통째로 날릴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보증은 절대 서지 마세요. 특히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보증을 선 순간 그 빚은 100% 내 빚이 됩니다. 만약 정말 어쩔 수 없이 형제를 도와야 한다면 보증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직접 현금 지원. 보증 대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현금을 직접 주는 것. 연대 보증인 찾기. 나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함께 보증을 나누는 것. 담보 제공. 상대방이 부동산 등 확실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보증을 서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은퇴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을 때는 형제를 못 도와주면 매정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 알겠더라고요. 무턱대고 도와주는 것보다 현명하게 도와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려. 형제자매와 돈 문제를 논의할 때는 세대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가 수많은 가족을 상담하면서 깨달은 것은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기성세대 60대 이상와의 소통. 이 세대는 가족은 무조건 도와야 한다는 가치관이 강합니다.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면으로 거부하기보다는 우회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5세 아버지와 40세 아들의 대화였습니다. 아들아, 내 삼촌이 어려운 상황이래 해. 우리가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형제끼리 서로 돕고 사는 게 인지상정이야.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달라졌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전문가와 상의해보고 싶습니다. 삼촌을 도우되 우리 가족도 안전하게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기성세대도 이해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가족에는 인정하되 방법론에서 신중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중년세대 40-50대와의 소통. 이 세대는 현실적 판단을 중시합니다. 자녀 교육비, 노부모 부양비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세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과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생아, 사업이 어려워서 그런데 2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6개월 후에는 꼭 갚을게. 형,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 몇 가지 조건을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도울 수 있는 금액은 500만 원이고 6개월 후 갚기로 약속하시는 거. 차용증으로 남겨두면 어떨까요? 나중에 서로 기억 차이로 오해할 일도 없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중년 세대는 대부분 이해해 줍니다. 그들도 현실의 무게를 알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 30대 이하와의 소통. 이 세대는 비교적 합리적 접근을 받아들입니다. 개인주의 문화에서 자란 세대이므로 솔직하게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1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동생아, 나도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내 상황도 만만치 않아. 대출금도 있고 아이 학원비도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 서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방법을 찾아보자.
200만 원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 대신 언제까지 갚을 건지 정확히 정해두자. 젊은 세대는 이런 솔직한 접근을 오히려 고마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 간 갈등 해결 사례. 실제로 제가 중재한 사례가 있습니다.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75세는 셋째 아들이 어렵다며 5천만 원을 도와주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50세는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반대했습니다. 아들 25세는 아예 관여하지 말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가족회의를 제안했습니다. 각 세대의 입장을 들어보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셋째가 어려운데 형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 가족이 뭐야? 아버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은 우리 가게에 너무 큰 부담이에요. 차라리 1,000만 원 정도로 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할아버지, 삼촌을 도우되 우리 가족도 안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할아버지 세대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결국 이들은 절충안을 찾았습니다. 1천만 원을 지원하되 반드시 차용증을 쓰고 분할 상환 계획을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마다 상황을 점검해서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섭섭해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해 주셨습니다. 가족을 도우되 현명하게 도우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이런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형제는 내 삶의 날개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내 날개를 꺾어가며 도와서는 함께 날 수 없습니다. 조상들은 형제의 우애를 강조했습니다. 그 정신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진짜 지혜는 무조건적인 돈이 아니라 법적 안전장치와 건강한 심리적 경계 속에 있습니다. 형제를 지키고 싶다면 내 삶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두 날개가 함께 나는 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원칙들이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따뜻한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30년간 상담하면서 본 것은 무턱대고 도와준 가족들이 결국 원수가 되고 신중하게 도운 가족들이 더 끈끈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근에 만난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5년 전 형제 간 돈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분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저의 조언을 따라 계약서를 쓰고 일정 금액만 지원했습니다. 형은 처음에 서운해했지만 약속대로 돈을 갚았고 지금은 오히려 동생에게 고마워합니다. 그때 내가 무조건 다 도와줬다면 나는 평생 부담을 안고 살았을 거야. 그리고 우리 관계도 어색해졌을 거고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현명했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냉정한 현실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이런 원칙들을 지킬 때 겪게 되는 심리적 부담도 이해합니다. 내가 너무 매정한가? 정말 가족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매정한 게 아니라 현명한 것입니다. 한 심리 상담사의 말이 생각납니다. 건강한 경계는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입니다. 경계가 없으면 결국 서로를 해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 1. 가족과 돈에 대한 나만의 원칙 정하기. 종이에 적어두세요. 2. 도울 수 있는 한계선 명확히 하기. 구체적인 금액으로 정하세요. 3. 혹시 지금 빌려준 돈이 있다면 대화로 정리하기. 미루지 마세요. 4.
가족들과 이런 주제로 대화해보기.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세요. 앞으로 요청받을 때 1. 즉시 답변하지 말고 시간을 달라고 하기.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줘. 2. 전체 금액이 아닌 일부만 도와주기. 전부는 안 되지만 일부는 가능해. 3. 반드시 계약서나 차용증 작성하기. 서로를 위한 거야. 4. 정기적으로 상황 점검하기. 3개월마다 어떤지 확인해 보자. 관계 회복을 위해 돈 문제와 정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기.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필요하면 전문가나 제3자의 도움받기. 시간을 두고 천천히 회복하기.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여러분도 댓글로 비슷한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모으면 더 나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지혜 하나가 큰 고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가족 관계의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선물은 오늘입니다. 내가 헛되게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니까요. 지혜의 말씀 학교와 함께 이 선물을 누리며 걸어갑시다.